네,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고요. 자, 이번 주는 연휴가 이제 금요일부터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래일이 비교적 짧고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포지션일까 궁금했는데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저는 세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금요일날 또 많이 빠졌으니까 맞아요. 이 정도는 또 올라와 줘야 됩니다. 주말에 참 많은 뉴스가 또 지나갔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이 화재가 나면서 오늘 또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민원 업무가 못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카카오 사태하고 그때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힘들어했죠. 네. 그래서 점점 좀 데이터 관련된 이런 여파가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 크다. 뭐 이런 걸 좀 그리고 열심히 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화재가 나면은 뭐 빨리 소진을 하고 하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는 또 배터리가 들어가기 그러게요. 때문에 쉽게 또 잡히지도 않고 그 여진이 계속 좀 가는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장 전반 우리 연휴 앞두고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건지 네. 뭐 얘기해봐야 될 텐데 월요일에 남자 하면 이분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월요일마다 이분이 좀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 남자 요 타이틀이 약간 위태롭지 않나 하는데 네. 이제는 월요일마다 나와주신다고 하니까 네. 영원한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진 차장입니다. 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지난주 월요일에 저 어디 갔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짧게 휴가 중이라고. 예, 휴가 갔다 그죠? 네, 개인 일정이 네, 좀 있으셨다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들었는데, 지난주에 뭐 파월의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장 상황이 계속 빨간불이다가 금요일날 또 푹 꺼졌단 말이에요. 네. 오늘 맞아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 또 안 나오셨기 때문에 네. 조금 시선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네. 사실 제가 9월 전략을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제가 약간 이게 높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안 들리시면 말씀 주시면 네네네네. 제가 뭐 이렇게 내리거나 의자를 하겠습니다. 조금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잠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내려주시면. 네네, 네네, 됐습니다. 예. 좋아요. 네. 네. 네, 제가 절대 뭐 앉은 키 때문에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안정적으로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아까 서장훈 씨 저도- 같아가지고 느낌이. 예, 그냥 바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9월에는 통상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월 초에 좀 현금 비중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오히려 지수 종목을 따라사는 것 때문에 일정 부분 포모가 나올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뭐 지수의 등락으로 본다면 첫째 주 경기 이벤트, 두 번째 주 물가, 세 번째 주 이제 FOMC 이 세 구간에서는 모두 저는 큰 뭐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번 주 제가 좀 이번 달에 좀 걱정이 됐었던 것은 추석 연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좀 쉬기 시작할 때는 좀 스트레스를 좀 이제 좀 분산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그런 신호들이 조금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상반기 보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반작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환율이 떨어지고 한국 증시만 많이 올라갔을 때 해외 투자도 하고 우리나라 주식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 팔고 미국 주식을 좀 살 수도 다시. 있죠. 실제 그런 뉴스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뒤에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하기에 금상첨화였던 시기가 딱 한 7, 8월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사실 이게 좀 양이 많아지면 환율까지 자극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도 좀 일정 부분 나오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 저는 9월 마지막 주는 이제 미장에 대한 매수가 좀 높아지고 또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 공백이 좀 우려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 지난주 하락은 뭐랄까요, 한 2, 3일치를 빠질 거를 거의 하루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대비 우리나라가 또 많이 빠지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 이제 주식이 또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파월 탓, 그 다음에 한미 그 관세 탓.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뾰족하게 뭐 하나 잡히는 것은 없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됐었는데, 저는 그러면 가장 큰 탓을 좀 어디로 돌리고 싶냐면 사실 저는 포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 자, 뭐냐면
이 항상 주식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와 기회는 저는 가격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바로 직전주에, 지난주 직전주에 SK하이닉스에서 20년 만에 포모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과매수, 과매도가 과매도는 덜어 나오는데 사실 과매수는 잘 없습니다. 만약에 시총 최상위에서 과매수가 나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가 되게 비싼 주식이 됐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시총 상위에서는 과매수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가 20년 만에 과매수권을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 저는 포모가 좀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매수라고 판단하는 지표가 또 따로 있는 뒤에 거예요. 있긴 한데 보통 엔벨로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이건 트레이더들이 많이 쓰는 지표인데 네. 지난 20일 이동 평균을 가지고 평균 가격의 상단 하단을 터치하거나 뚫을 때는 보통 여기서 뭐 일반적으로 트레이딩 논리로는 사야 되는 자리 팔아야 되는 자리라고 보통 하는데 팔아야 되는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갔는데 그걸 뚫어버렸어요. 하이닉스가. 근데 그게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20년 그럴 만에. 정도로 이제 반도체가 그만큼 뜨거웠다라고 하는 증거고 일정 부분 이것 때문에 단기 포모가 왔었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보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의 좀 되돌림이 있었던 것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어졌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사내 그리고 오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지금의 우리가 본질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경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조 크게 스크래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는 뭐냐? 가격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 가격이 조금 조정됐을 때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조금 덜어내고 추석 전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도 되는 증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바로 우리 직전의 연휴가 언제였죠? 설 연휴였었죠. 그렇죠. 설 연휴를 생각해 보시면 네. 평균 5거래일 정도 주가가 직전에 하락을 하고요. 직후에 좀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때 딥시크 있지 않았어요? 아닌가? 맞아요. 연휴 중간에 있었어요. 맞아요. 딥시크가. 예, 예.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좀 올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락을 어떤 변곡점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그냥 좋아지는 구간에서의 덜컹거림을 볼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텐데 네. 제목을 항상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는 좀 살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워낙에 시장을 잘 이렇게 엮어서 네. 하나로 요약해서 재밌는 제목으로 또 적어주시는데 포모 반작용, 패닉 반작용. 둘 다 반작용이에요. 작용 네, 반작용이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둘 다 반작용이어가지고. 네, 무슨 네. 뜻일까요? 네. 사실 이게 이런 거죠. 포모의 작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상하게 많이 올라가는 거 네.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반작용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 부담으로 빠지는 것이 반작용이죠. 이러한 현상이 9월 셋째 주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넷째 주 9월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너무 많이 빠졌을 때 작용은 그 하락하는 것 자체가 작용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나오게 되는 것도 작용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무 한 번에 많이 빠져서 이 반작용이 즉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자, 항상 제가 지금 우리가 경기를 봐야 될 때가 있고 유동성을 봐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죠. 정치를 봐야 될 때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는 저는 그냥 증시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경계감이 필요했던 시기고요. 지금은 SK 하이닉스조차도 일정 부분 포모권을 탈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30만 원 초반 정도에서는 뭐 부담 없는 가격과 실적이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대표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시총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주부터는 좀 기회를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좀 가보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지로 좀 잡고 싶은 것이 저는 트럼프의 유토피아입니다. 자, 트럼프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관세로 자기네 나라에 투자를 유도하고, 두 번째로는 마약을 근절하고, 네. 세 번째로는 이민자를 추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트럼프가 꾸는 유토피아인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 그리고 관세 이후에 나오는 통화 스와프 이런 것들은 다 베센트가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들이 지난주에도 이어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반도체 개수 기준으로 맞아요. 전자 제품을 관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 전자 제품에 몇 개 들었냐에 따라서
관세를 매기겠다. 반도체가 한두 개 들어가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 데이터 모으는데도 좀 한참 걸릴 거예요. 근데 진심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설계는 미국 기업들이 보통 하거든요. 그리고 생산의 문제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지를 계속 미국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이게 전자제품 안에 사실 전자제품이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들어간 전자제품 뭘까요? 뭐 TV 이런 거보다는 사실상 뭐 자동차라든지 결국에는 또 스마트폰 네.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에 자동차나 뭐 전기차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이 공장을 짓도록 그러니까 채근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100% 관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야, 근데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관세를 관세를 서명한 국가 유럽과 일본은 그 세율대로 15% 그렇죠. 유지. 15%.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단서가 있죠. 예전에 반도체처럼 미국의 바이오 공장을 투자하기로 한 곳은 또 제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약품 100% 관세에 대해서 이것도 좀 조심스럽지만 섹터에서는 좀 이제 나쁘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근데 제가 주식 전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단서가 있죠. 미국에 투자를 하기로 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럼 기업이 투자할게요 하는 순간 그거는 호재로 돌변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지금 뭐 300%, 400% 조건 없이 이런 관세가 이야기될 때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흥미로웠던 것이 저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네. 베네수엘라 내부에 있는 마약 거점을 미군이 가서 공습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의 유토피아에는 이제 미국 내부의 마약 문제를 넘어서 네. 그 생산지에 대한 원점 타격까지도 하겠다. 근데 베네수엘라도 동의하고 있어요. 아, 그걸 해라. 동의하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예, 왜냐하면 네. 사실 멕시코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 카르텔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그렇죠. 뭐 정치인이 죽는다는 이제 입에 좀 이런 것들도 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미군 없이는 사실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아가서 자,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경로가 있잖아요. 네. 생산과 유통 이런 것들이 좀 국경은 멕시코를 통해서 오지만 생산 자체는 좀 중국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미국이 어떤 군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외에서 네. 이런 명분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듭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사실 포틀랜드에서 있는 이런 시위에 네. 군 병력을 배치하겠다. 또 이제 필요시에는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 이런 것들처럼 이 내부에서의 이민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뭐 커크 이제 갑자기 좀 총격을 당하면서 그렇죠. 이게 뭔가 이제 세대 간에 뭐랄까요 국민들 간에도 이런 갈등이 상당히 상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런 통화 저거죠. 수합이겠죠. 네. 자, 그런데 베센트가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재무장관을 만났죠. 네. 네, 이제 기재부 장관을 만났죠. 자, 그런데 항상 베센트가 등장하면은 뭔가 얽히고 설켰던 것이 풀렸던 이제까지의 상반기 사이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한 금요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베센트가 만났고 참 이제 이상하죠. 정상회담도 아닌데 베센트 딱 있고 구윤철 재무장관 만나고 네. 그 기재부 장관 만나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 다음에 이재명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네. 이게 순차적으로 미팅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저는 어떤 베센트가 미국의 진심은 뭐야? 네, 그러면 이걸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실무적인 논의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주말간에도 구윤철 장관이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지만 맞아요. 네. 뭐 통화 스와프 얘기는 아닌 거는 같은데 통화 이제 관찰 대상국 이런 네. 얘기를 했던 거는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베센트 이후에 뭔가 조금씩은 뭐 끝났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과거에 보면 베센트가 뭔가 패를 풀어줬던 역할들이 좀 많았고 그 실제 지금 보시면 제가 아르헨티나를 왜 써놨냐면 베센트가 지금 아르헨티나와 통화 스와프를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200억 달러. 그렇죠. 정도.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온화한 제스처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이걸 또 반대로 조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우리한테 말하지 못하는 진심이 있었던 것 같고 베센트가 등장하면서 이걸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조금 하게는 됩니다. 자, 어쨌든 이게 첫 번째 트럼프의 유토피아는 좀 현재 진행형이다. 네. 마약과 관세와 이민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약간 분위기도 좀
장표에 좀 다운시켜놨는데 네. 트럼프의 디스토피아가 또 진행형입니다. 자,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트럼프가 푸틴한테 가서 뭔가 어르고 달래고 네. 뭐 알래스카라도 불렀다가 이렇게 아. 되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자, 뭐냐면 자, 최근 1년 동안 있었던 것들 말씀을 드려보면 에너지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26일 날. 근데 사실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의 가스를 중국으로 더 보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네. 구체화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두 번째는 이게 좀 전 걱정이에요. 그 디펜스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데 잠수함 중러의 잠수함을 공동 순항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보면은 중국 잠수함 한 대, 러시아 잠수함 한 대 해가지고 같이 무슨 군사 훈련하는 것처럼 네.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자 드론 기술은 누가 갖고 있죠? 중국이 가지고 있죠. 중국이 압도적이죠. 네. 이 기술을 러시아에 전수하는 뉴스가 나왔고 반대로 부대에 대한 실전 경험은 어디가 많죠? 러시아가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쟁 전쟁 중이죠. 중이기 이 때문에. 부대 훈련은 러시아의 공수부대가 가서 중국을 훈련시키고 있다. 네. 라고 뉴스가 야. 각각의 뉴스로 파편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에 무역 문제 공동 대응하자.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한다. 이게 뭐냐면 자 인공지능 강국은 또 중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정부나 이런 기업망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건 또 중국이랑 같이 네.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마냥 과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약간 좀 뭐 중립 외교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한테 어떤 페널티만 줄 수도 없는 것은 이런 디스토피아가 굉장히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을 동맹국으로서의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아, 결국에 우리나라에게는. 네, 다만 여기에서 통화 수합 후 단계 전 뭔가 바라는 것들을 좀 지난주에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해보는 것이고 뭐 조만간 풀리지 않을 문제는 아니고 풀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연휴가 끝나고 네. 경주에서 만난다 하더라도 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은 좀 적어들긴 하네요. 낮은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중러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의 전쟁 상황이 단기 종전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다. 네. 네, 랑을 하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서프라이즈 요인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온다? 이건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또 시장의 그다음에 한 축이 금리 네. 금리 인하죠. 인하. 네. 맞습니다. 이거는 차장님 말이 너무 많아요. 뭐 그쵸. 저는 오. 지금 주말에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오면서 예, 그거는 뭐 때가 돼서 하는 건데 네, 사실 그 이번에 셧다운 이슈는 별로 별건 아닐 것 그래요?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예산을 셧다운이라도 미리 쓸 수 있도록 지난 그 세제 개편안에 미국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BBB 네, 때 맞습니다. 넣어놨기 때문에 그 뭐 그렇게 시장이 크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전 금리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네. 자, 왜냐 지금 제가 사실 이것도 이번에 기준금리나 FOMC의 중요한 그림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리세션 컷이 아니라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고 그 말은 뭐냐면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금리만 내려가는 사이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는 보험적 금리 인하를 넘어서 그냥 리스크 매니지먼트 컷, 네네. 리스크 관리 인하 정도라고 보는 점은 우리가 신규 고용이라든지 GDP 성장률이 안 좋을 때 못 내렸고 사후적으로 이제 내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유동성을 실제 더 폭발시킬 수 있는 이벤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FOMC 전까지예요. 네. FOMC 끝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3.8% GDP 성장률 나오니까 이거 금리 인하 할 수 있어? 이걸로 다시 바뀌기 시작을 너무 하는 잘 거예요.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죠. 금리는 일단 그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도 일단은 뭐 할 수 있어 못 할 수 있어 떠나서 왜 해?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죠. 아니 잘 나온 건 진짜 좋은 예, 건데 예. 경기가 뭐 좋다니까 그쵸. 좋은 건데 그냥 왜 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 네. 일반인들에도 네, 약간 그렇죠. 의문이 네.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런 거죠. 실제 그러면 페드워치에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아직까지 10월에는 80%가 넘고요. 12월까지는 2회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가 지표 다음 주에 뭐 이제 다다음 주까지 물가 경기 지표가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10월 금리 인하를 의심하는 단계까지는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파월이 이제 재를 뿌리죠. 뭐냐면 상공회의에서 경제 전망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상방이고 고용에서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내려도 문제고
너무 안 내려도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파월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이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건데 너무 빨리 내릴 거라고 하는 기대로 인플레이어가 자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 인터뷰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예측된 말이었잖아요. 그쵸. 네. 그동안의 이거는 사실 스탠스. 놀랄 것도 네,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사실 8월부터 중심적으로 이제 파월 입에서 파악해야 될 거는 고용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면 된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안 좋은 건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안 좋은 지표를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 경로 자체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은 안 좋고 인플레이션은 상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내린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 발언을 한 게 맞긴 맞아요. 이게 포인트죠. 이게 네. 사실 이게. AI 버블론의 어떤 트리거.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게 텍스트로만 봐서 그런데 저도 그래서 관련 인터뷰 장면을 막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의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사실 파월 예전에도 비슷한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근데 금융 안정 리스크를 높인다고 보지는 않는다. 연준의 목적은 사실 고용과 물가이지 사실 뭐 주식시장 주가 관리 이런 것들은 그렇죠. 아니다라고 네. 좀 뒤에 마무리하는 멘트도 어. 같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겁니다. 자 보시죠. 통화정책 수장의 발언을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냥 참고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 21년 1월에 파월이 똑같이 현재 자산 가격은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실제 주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그 이후에 S&P 500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때 대비로도 거의 2배 올라온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경종을 울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자산 가격에 그리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다. 일단 통화 정책의 수장이 자산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참고만 했으면 좋겠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의 2024년 9월에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에서도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고평가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요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이죠? 아우 많이 올라. 예, 지금 난립니다. 네. 부동산 정책 정부가 이제 6.27 대책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예, 뭐 작동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난립니다. 요즘 부동산. 다시 움직인다고 야 그러죠. 진짜 예, 특히나 움직이는 오르는 수준이 데는 아닙니다, 지금. 움직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 부동산 문제도 빨리 다시 한번 얘기를 예, 해야겠네요. 지방에서 줄 서서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못 사고 있던 분들이 포모를 하고 있고 네. 지방에서도 지방 부동산은 이제 못 올라가니까 이제 방향을 정한 거예요. 지방 부동산이 아니라 서울로 오자라고 해서 아. 지금은 이제 포모가 지난주 지지난주 실거래는 이제 조금 한 1, 2주 동안에 반영이 되겠죠. 아니 이거 얘기 예. 약간 딴 데로 새긴 하지만 네. 이혁진 차장이 워낙 부동산 쪽도 이제 그래 관심 맞아요. 많으시고 네네네. 많이 네. 보시니까 지금 추가 규제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미리미리 그 포모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런 네, 분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정책 당국자와 네. 실제 수요자 간의 괴리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네. 자 예를 들어보죠. 유동성은 풀려요.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 일단 한국은행의 일이고 음. 미국 연준의 일이고 그냥 전 세계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이 풀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부동산 뭐 주식이나 모든 자산 가격이 올라요. 자 그러면 뭔가 규제를 하고 싶죠. 그러면 규제를 했다와 규제를 할 것이다 간에 수요자의 반응은 어떻게 갈리냐면 하잖아요. 그럼 못 해요. 아 그때 덜 하거나. 네. 뭐 근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그쵸, 상황이죠. 그쵸. 근데 네. 할 것 같다 내지는 다음 달 정도 내가 해볼게 하면은 그 전에 움직이죠. 모든 게 사실 그 규제 유예 기간에 모든 게 또 움직임이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네. 실제 뭐 K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사주의 이제 보유 기간 기존 5년, 네. 신규 1년 이후에 소각 의무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 EB로 자사주 담보로 발행을 했잖아요. 전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예, 맞아요. 흔들렸죠. 그 유예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가능성이 포모를 부추겨요. 아. 이게 정부에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실제 그래서 지난번 진보 정권에서도 20번 넘는 부동산 정책이 있었죠. 그렇구나.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 다음에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 또 나오겠지. 네. 그럼 미리 어. 사고. 어. 그 다음 또 나오겠지. 또 미리 사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부동산 정책이 그냥 단순히 수요를 그냥 단순히 위축을 시켜야 된다. 근데 수요를 위축시키겠다고 하는 거는 유동성 총량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미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 높은 부분들이라서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저는 뭐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이제 유휴 이제 투자 자금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올 수 주식으로 와야 있게끔. 된다. 네. 사실 저한테는 조금 아이디어가 있긴 있습니다. 금요일에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 부동산 얘기할 때 한번 그래요? 나와주세요. 딱 한 가지인데 뭐냐면 상속세율을 차등 두면 됩니다. 차등이요. 그렇죠? 부동산 상속세와 음. 주식 상속세를
차등을 둬버리면은 내가 주식으로 물려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은 일정 부분의 에셋을 주식으로 파킹을 해놓고 그죠? 이제 물려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큰 부가 움직일 수 X의 있어요. 총액으로 이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야를 나눠가지고 섹터를 나눠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상속세로 조금 차등 두면은 이거는 되게 머니무브를 가속할 수 있겠죠. 대신에 뭘 높이는 게 아니라요. 뭘 낮춰야 됩니다. 예, 뭘 높이면 안 움직여요. 이런 아이디어 포함해서 뭐 네. 부동산 얘기할 때 한번 또 모셔보기로 네, 하고 네, 약간 딴 데로 알겠습니다. 샜는데 네. 그래서 통화정책 수장의 발언은 네. 그때 잠깐 민감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네, 맞습니다. 큰 의미가 네, 없었다. 없다. 예, 예,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딱 한 줄로 요약이 된 것 같아요. 참고는 하되 참고만 하자. 이게 네, 어떤 맞습니다. 느낌인지 딱 이제 이해가 될 것 같고. 계속 네. 좀 가볼까요?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우리 지수를 지금 높이고 있는 가장 큰 주역이 반도체이기도 네. 하고 오늘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너무나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디램 가격 얘기를 계속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찾아봤어요. 가격이 오른다, 수요가 뭐 지금 난리가 났다 하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1분기에 1달러 초반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디램 가격이 최근에 6달러 가까이 올라가 이게 4배 가까이 네, 뛰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게 DDR4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AI 시즌 1에서는 DDR5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그러면서 DDR4도 같이 올라갔다. 근데 지금은 DDR3까지. 그러니까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 옛날 뭐 하드 드라이브, 범용, 네. SSD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제가 뭐 뒤에 장표 보여드리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자 예를 들면 GPT를 하실 때 GPT, 이미지 네. 생성 해보신 적 있어요? 이미지 네. 했죠. 근데 그것도 그 GPT 안에 남아 있죠. 그렇죠. 그건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뭔가 보관을 하면 그건 또 하드 드라이브 영역인 거고 뭐 일정 부분 SSD일 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DDR5 HBM만 필요했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투자들이 좀 줄어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AI가 보급이 돼서 뭔가 저장 용량도 더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DDR4, DDR3, HDD 뭐 이런 데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막 짓다 보니까 MLCC까지 부족하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한동안은 네. HBM만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 줄 제일 알았는데 좋은 걸 찾아가야 된다. 아니네. 반도체 그쵸. 전반이다. 근데 오. 문제는 투자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뭘 줄이고 뭘 늘려놨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선 자연스럽게 쇼티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부족하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직전에 모바일이 둔화가 되니까 누가 MLCC 투자를 더 많이 했겠습니까? 어떤 기업이든 무라타나 뭐 야게오나 삼성전기 그렇죠. 다 안 했겠죠 많이. 근데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사용량이 많이 폭증하니까 당연히 세라믹 콘덴서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 올라가고 가격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의 사이클은 AI가 그 DDR4, 5 이런 하이엔드 반도체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네. 뭐냐면 원래 예전에 회사에서 반도체의 겨울 이런 얘기할 때 네. 다른 부품으로 전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HBM AI 반도체의 거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논리가 틀려버린 거예요. 지금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고 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확산 주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자, 장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지금 보시면 자, 제가 노란색 표시를 했어요. 음. 이 노란색 표시가 뭐냐면 하반기입니다. 자, 하반기에 메모리 가격이 어땠는지 한번 봐주시면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뭐 100%라는 건 없는 거지만 네. 일반적으로 떨어지죠.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반기에 들어섰는데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 예전에 겨울이라고 한 리포트는 실제 반도체 하반기 사이클 그리고 지금이 조금 고평가됐던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실제 지금 보면은 계절성을 뚫어버리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이 네. 중요하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 DDR4, DDR3입니다. 네. 네. 5가 아니에요. 5는 저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상 고점 돌파를 하는 것이 당연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포모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이거예요. 이게 20년 엔벨로프의 만에. 상한선과 하한선이에요. 위에 올라가면 상한선, 과매수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내려가면 과매도권이라고 합니다. 네.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닿는지 안 닿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뚫은 게 바로 지지난주 정도에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20년 만에 제가 본 걸로는 처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되돌리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다. 근데 이거를 만든 게 누구냐? 개인이라면 시장의 변동성이 3% 4%가 아니라 5% 10%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걸 만든 거는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관, 외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주체가 왜 더 그랬냐?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9월 초에 현금 비중을 줄여놨는데 지수가 신고가에 가버리면서 맞아. 지수 최상위 종목을 전체 매수액의 50%까지 담아야 되는 지상 미션이 있었다. 아. 자, 그런 것들이 이상 수급, 이상 매수세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만든 포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변동성은 그렇게 파멸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광고 잠깐 광고 보고 와야 될것 듣고 같은데. 1부 요약을 좀 좋아요. 부탁드려볼까요? 네. 네, 여러분 잠깐 광고 듣고 또 2부에 더 많은 이야기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혁진 차장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1부에서 진짜 시장 포인트 많이 짚어주셔서 이 부분 또 요약으로 듣고 2부 새로운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요약 부탁드려요. 네. 지난주는 시장의 포모를 반작용의 현상이 좀 나왔었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패닉에 대한 반작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닉을 유발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트럼프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디스토피아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우방국, 동맹국에 대한 소중함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신호로 지난주에 일단 제가 주목하는 것은 베센트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기보다는 조만간 일정 부분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 침체가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근데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전망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았다. 실제 패드워치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전망을 여전히 80% 이상으로 지속을 하고 있고 12월까지도 2회 정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월의 메시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상방이지만 고용에서는 하방 리스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리 인하 정도의 경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오히려 좀 주목해 보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좀 이물감을 느끼는 것은 여전히 파월의 주식시장 고평가 이야기죠. 하지만 지나 보면 과거에 파월은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고 그 이후 이제 미국의 증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 고평가 이야기를 왕왕 하는데 사실 실제 가격의 흐름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대한 수장의 이야기는 우린 단순히 참고만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시가총액 최상위 반도체 어떻게 볼 것이냐? 통상적으로 하반기에는 반도체 겨울이 맞는데 자, 이번에 하반기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가장 하이엔드한 제품 DDR5가 아니라 3와 4 아니면 어쩌면 반도체 여러 분야에서 모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 밸류체인이 사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의 업황만 보면 신고가 돌파가 당연했었는데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포모가 만들어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의 이상 급등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만들지 않아서 저는 상대적으로 하락폭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번 주부터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다만 바로 올라가진 못합니다. 연휴 직전의 매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많이 싸지면 지금부터는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코스피 코스닥 1%대, 1.2%대 각각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떤 부분들 세심하게 좀 봐야 되는지 네. 다시 또 2부 통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지요. 지표부터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뭐 연준의 금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나올 지표들인데 그동안 나온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런 네, 것들이 네, 많았어요. 맞아요. 네.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시장이 좀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음.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그러면 앞으로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하고 어떤 키워드로 한번 풀어나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제가 장난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사탄 들렸다라고 하니까 이게 종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수리남 흉내 내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리남처럼 명대사 따라한 겁니다. 네, 그 명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경기 침체 신호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이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연간 성장률인데 소매 판매는 오히려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월 달 정도에 좀 좋지 이제 지난 해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 오히려 살아나는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실업 수당 청구 건수거든요. 근데 떨어지고 있죠. 연속 실업 청구 건수가 요 뒤에 파란색 바인데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걱정하는 건 뭐냐? 그 아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민간 고용을 걱정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 보정된 숫자를 보고 놀란 거고 그건 연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명분은 과거에 왔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현재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다음 주에 실업률 지표가 나올 텐데 저는 여전히 4.4 언더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뭔가 크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가. 자, 근데 그것도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걸 보는 이제 100%의 확률은 없지만 어느 정도 좀 기상캐스터처럼 보여주는 지표가 CPI와 PPI입니다. 네. 그러니까 CPI 빼기 PPI를 하면은 판가 빼기 원가가 역마진 구간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성장률상. 자, 그런데 보시면 실제 코로나 팬데믹, 그 다음에 2022년도 금리 인상, 그리고 지난 4월 모두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한 신호는 관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저는 요즘에 제가 컨설팅 나갈 때 6개월에서 뭐 12개월 정도 뒤에는 잘 모르겠다 말씀드려요. 왜냐? 그거는 이 추세가 조금씩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6개월, 12개월 뒤에 봐야 될 것이지, 다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환율. 우리 증시니까요. 네. 자, 환율 불안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환율이 불안할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구분지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거는 파란색이 달러 원 환율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바가 해외 주식 매수액입니다. 네. 자,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은 그러면 언제 많이 오르는가 한번 보시면은 2024년도 말부터 25년도 1월까지 수직으로 올라가죠. 그때 보시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환율을 팔았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사실 3개월 뒤 완화였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지를 못했거든요. 그 제가 범인 중 하나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 주식을 사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해외 당연히 투자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언제 또 많아졌냐면 이때예요. 네네. 자,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계엄 때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딱 시기가 국장 그런 것 손절 같아요. 해외 주식 포모가 이때였었어요. 네. 자, 그런데 1,450원이 되니까요, 사람들이 환율 부담을 느낀 거고 그때부터는 더 사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치적 안정, 뭐 상법 개정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쭉 하고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환율이 나중에 따라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한 번씩 튈 때는 또 올라가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해외 주식하기 좀 좋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1,350원이 깨진 자리에서 이렇게 해외 주식 나가는 거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자, 지금 그러면은 안정이냐 불안이냐, 저는 안정의 무게를 좀 더 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1,400 이상에서는 해외 주식 매수세가 조금 줄어들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어도 뭔가 우리가 정치적인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그거를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해외 주식 매수액으로 인한 환율 약세는 오히려 제한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건 사실 상식적이죠. 1,400원 넘어가면 내가 원화 환전해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해외 주식을 한다? 이거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렵죠. 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차후 환율이 1,400원 초반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오히려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 되게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네네네. 그다음 두 번째. 네. 자, 이거는 자, 우리나라의 증시 예탁금이 7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예탁금이 77조 원 정도 찍었을 때 3,30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2년 매도, 지금 외국인은 올해 상반기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개인만 만들었었던 3,300이 지금의 저점으로 아주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제가 이번 주를 시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고객 예탁금이고요. 그 다음에 황금색이 신용잔고 비율이에요. 네.
자, 신용 잔고 비율은 주가가 빠져서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떨어질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탁금은 빠지는데 신용만 올라갈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때 실제 아이러니하게 4월에 관세와 함께 8%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정반대 사이클이 5월과 6월이었죠. 보시면은 예탁금은 늘어가는데 신용잔고는 떨어지는 상황이 네. 나왔습니다. 근데 신용잔고 비율을 보시면 30% 정도가 하단이죠. 네. 이 정도 빠지면은 이제는 신용이 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고 실제 아이러니하게 7월에 플러스 7% 시장이 고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시장이 빠졌죠. 네. 예탁금은 쌓였고 신용 잔고만 빠졌습니다. 즉 지금 개인들이 파는 물량의 상당 부분은 신용 물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치 이 2025년도 3월의 정반대 현상이 좀 나오고 있죠. 이 당시보다 조금 더 크죠. 자, 그래서 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지금부터는 좀 반등 가능성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관문은 정치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연휴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전 다시 10월, 11월 괜찮은 장이 올 가능성이 오히려 7월보다도 더 그래프만 지금 상황으로는 보면은, 좋죠. 더 나을 수도 예, 예. 있겠다. 그리고 신용 네. 잔고 비율만 보면 바닥권이 맞습니다. 네. 올해로 기준으로 보면요. 이제 뭐 계엄 있을 때 빼면 지금이 바닥권이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증시를 10월, 11월 좀 낙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9월도 사실은 괜찮았잖아요. 네. 굉장히 괜찮았죠. 네. 10월도, 11월도, 12월 네. 산타랠리 얘기 나오고 예. 올해 연말까지? 내내 네. 좀 좋게 보세요, 차장님? 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래요? 와, 그리고 또 그래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네. 이거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재뿌리는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 업자분들도 좀 있으면 이제 또 규제가 나오겠거니 그래서 포모가 있는 거죠. 근데 규모가 이제 규제가 나오면 어쨌든 그 이후부터는 또 부동산에 들어가는 자금은 또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업종이 증시를 아웃퍼폼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데 뭐 정권 내내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대출보다는 약간 주식에 기반한 금융사들, 증권사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남은 보험사들이 금융 중에서는 조금 더 업사이드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10월과 11월 대내외적으로 자금의 흐름으로는 추가 조정보다는 반등에 좀 무게를 두고 싶다. 사실 그 환율 1,400원 부담이 있어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더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그 연휴가 네. 또 걱정이 되셔가지고 예. 국장에서 차익 실현하고 그 돈을 또 이제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게 움직임은?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네.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레벨에서 그러한 흐름이 끊길 것이냐. 계엄도 있었고 네. 실제 정치적 공백이 있었던 당시에 월 초에도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을 팔 마음이 엄청 컸을 것이고 해외 주식을 살 마음이 굉장히 컸었겠죠. 네. 자, 그런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 마음이 큰 더 상황에서도 불안했죠. 네. 1,450원에서는 그게 싹 사라졌다. 근데 지금 1,41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부터는 해외 주식의 유출에 따른 네. 환율 약세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저는 조금은 다시 안정세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확실히 환율 같은 경우는 좀 안정권에서 그렇죠. 지금, 네. 움직이고 있어요. 1,402원, 3원 요 정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얘기, 업종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지금부터 업종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꾸 겪다 보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는 핏하게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날 뒤에 업종 얘기는 그걸 랩으로 이러니 하세요. 저러니 하고 끝나거든요. 오늘 안 그러셔도 돼요. 좀 괜찮을 편하게 것 할 수도 같아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는 반도체예요. 아까 반도체 메모리 가격은 네. 계절성이 뚫렸고 그리고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로도 옮겨가고 있다 온기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또 우리 시장의 색깔입니다. 네. 자, 왼쪽에 보시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부분들인데 자, 우리나라는요 시총 상위가 되면 갑자기 가치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시총 32에서 100위까지는 PER이 54배. 근데 30위권 이내 1위까지 가면은 갑자기 20배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장에 있는 같은 종목들인데 시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이 거의 절반 수준까지도 가치주로 변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올해 수익률로 보면은 이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1개월로 보면은 이제 30위권 시총 상위들이 당연히 더 높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의 우리 시장이 좀 얘기하는 것은 저평가라고 하는 것이 재평가되는 구간이라 이 저평가인 구간이 시총 상위에 다수 포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 이거 정도는 이번 달에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너무 좋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을 조금은 더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괄시받았던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 보시는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BR입니다. 제가 지난해 초에 나와서 삼성전자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은 AI라고 하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이클 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럼 그때는 PBR이 아니라 PER을 봐야 되고 PER로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은 온기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네. 또한 삼성전자가 HBM3E 12단까지도 이제 납품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은 아직까지 HBM4는 남아 있습니다만 그 HBM4는 사실 하반기에 제품이 나오는 것이라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PBR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자기의 고점 수준까지 다 왔습니다. 자, 물론 하이닉스가 빠질 거라는 얘기가 또 아닙니다. 네. 하지만 상승 속도는 아무래도 이제까지의 기울기를 따라가기에는 조금 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면은 자기의 고점에 아직까지는 평균치 정도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자체 발광해서 악재를 만들지 않는 한 이게 어느 정도는 좀 따라붙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스로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결국에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파운드리,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갤럭시 이겠죠. 근데 갤럭시는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애플도 폴더블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갤럭시 폴드로 바꿔야 되는 이유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메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한 해결은 어렵지만 HBM3E 12단을 납품을 했고 여기에 지금 3나 4가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클리컬의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이 파운드리. 파운드리는 내년도 하반기에 오픈, 그리고 장비들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테일러 공정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테슬라 물량이 그렇죠.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잘 되면 저는 로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 안 좋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네. 매 분기 적자도 2조씩 적자, 나왔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잘 되면 그때부터는 2나노 팹을 돌릴 수 있는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갑자기 TSMC PBR을 볼 거예요. TSMC PBR은 저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라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로또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사실 저는 삼성그룹주 재평가 계속 강조드리고 네, 있죠. 그룹주. 예, 네. 예. 근데 삼성전자 없이는 재평가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도 지금 부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 로또는 안 된다고 봐야겠죠? 네? 로또는 될 확률이 일단은 뭐 안 된다고 네,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지고 있으면 되면 기분 좋은 거고 네. 3등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죠. 예, 네. 예. 자, 방산. 두 네. 번째는 방산입니다.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네요. 방산인데, 자, 트럼프가 지금 달라졌어요. 러시아 비판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지지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의 찰스 왕이랑 이제 얘기하다가 바뀌었다고 하는 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우크라이나는 영토 회복과 그 이상의 성과를 원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맹국 자금, 나토의 자금으로 우크라이나 무기 첫 지원을 첫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국 비중이 높은 방산 ETF가 ITA라고 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노란색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하반기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고 있죠. 자, 그래서 하반기에 좋은 계절성을 갖고 있는 미국 중심의 방산 ETF가 트럼프 풋을 맞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구나. 자, 여기에 또 하나 제가 겨울이 되면 국력이 세지는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오. 겨울만 되면 뭔가 참았던 악재를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자, 보시면 러우 전쟁 2월 이제 한겨울에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노스트스트림을 파이프라인 폭파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것도 겨울의 길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핵무기 협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또 한겨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U도 또 마찬가지로 뭔가 러시아 경고할 때 이제 9월 정도에 이렇게 수입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것처럼 이 가스라고 하는 무기가 겨울에 예민한 원자재이기 때문에 네. 항상 겨울만 되면 이제 추워지면 지정 리스크가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는 우리 추석 끝나고 방산주와 원전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은 챙겨볼 때가 됐다라고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자, 이제 네이버 카카오예요. 야, 오늘도. 자, 오늘도 네. 되게 많이 말씀을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자, 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네이버에서는 호재가 나왔고요. 카카오에서는 쇼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카카오는 진짜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거는 좀 높습니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네. 자, 아, 근데 그런데 하셨어요, 업데이트? 안 돼도 돼 있던데요? 아, 아, 저는 이게 안
자동 업데이트로 그러니까, 돼 그게 있는데 체크가- 좀 이건 아니다 싶고요. 아. 아마 바꿀 겁니다. 바꿀 건데, 근데 문제는 실제로 텔레그램이라든지 다른 메신저들의 다운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카카오 약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번에 그 네이버와 두나무, 제가 이걸 합쳐서 대나무라고 할 뻔했네. 네이버와 두나무는 서프라이즈가 맞아요. 네. 자, 왜냐면 지금 두나무의 자산 가치는 15.3조 원, 영업이익은 1.2조 원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합병을 하면 네이버의 연결이익이 많이 잡히게 됩니다. 두나무가 업비트죠. 그쵸. 자,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 하나 있죠. 암호화폐가 예전처럼 사이클 산업이 됐나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합병으로 인해서 이제 네이버는 쇼핑과 금융을 했죠. 암호화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네이버, 카카오를 둘 다 올렸어요. 카카오페이.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테이블 네이버. 코인의 폐 자체가 다 바뀌어진 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카카오는 원래 통상적으로 비싼 주식이었었고요. 네이버는 통상적으로 싼 주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밸류에이션 갭이 줄어드는 걸 보이시나요? 저는 이게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많이 주가가 붙는다. 빠지고 오른다를 떠나서요. 어. 이 밸류에이션 갭은 좁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나무는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보시면 되잖아요. 영업이익 1.2조 원인데 두나무 자산은 가치는 15.3조 원. 네. 예. 지금 PER로 치면 우리가 얼마죠? 이거 그냥 이거 지금 15배밖에 안 되는 코인베이스 5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어떤 제도적 리스크가 있어서 네. 두나무가 장외 시장에서 저평가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합병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밸류에이션 갭은 상당히 좁히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뭐가 올라오고 뭐가 내려가든 그거는 네, 얘기 안 좁아질 하셨지만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올라올 것 같다라는 저의 어떤 느낌. 여기까지 들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우리 연휴 끝나고 만나나요, 그러면은? 사장님?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 중간에 월요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예, 예. 없어가지고 예. 꽤 오랫동안 또 시장이 예. 어떻게 될지 네, 보합이겠죠. 뭐. 팔아요, 말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팔아요. 연휴에는 보합이겠죠. 연애는 지금은 하시고. 사야죠. 네, 지금은 사야죠. 사도 돼요, 지금은? 예, 지금 사도 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뭐 팔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할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네. 오늘 알겠습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셨고 네. 감사드립니다. 이혁진 차장님 연휴 끝나고 또 뵈야 될 것 같아요. 풍성한 고맙습니다. 한가위 되시죠. 그러니까요. 예, 한가위 잘 고맙습니다. 보내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침엔 투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월요일 시작하면서 그 전에 3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딱 100포인트 빠졌어요. 아, 그렇게 네. 빠졌어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쨌든 출발이 괜찮고 지금 43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1.2%대 코스닥도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 한 주 출발은 괜찮다. 근데 뭐 계속 아시다시피 연휴를 좀 긴 연휴를 그렇죠.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휴에 또 뭐 여행 가신 분들은 또 용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하겠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개개인 사정에 맞춰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내일 저희는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